네, 안녕하십니까. 김명구와 황장수의 닥터 두모의 전망. 이 대선 전에 우리가 하는 그 대담 프로그램의 마지막 오늘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대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정확한 전망을 늘 제시하시는 황장수 소장님을 모시고 마지막 저희들이 예측 및 이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마지막에도 쭉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우리 소장님한테도 드렸지만, 전화 면접하고 ARS가 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도 이 막판 가면 전화 면접과 ARS도 좀 비슷해지게 그렇죠. 수렴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20% 차이였다가 전화 면접이 거의 한 10% 정도 차이였는데 지금 전화 면접도 조금 한 자릿수로 왔고 ARS는 뭐 저희도 한길 리서치랑 조사를 했지만 보면은 뭐 이 여기도 우리가 조사해 보면은 한 저희들은 5.1% 이렇게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 50% 내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가 40% 내외가 될 거고, 이준석 후보가 10% 내외.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그 한 6일 남겨놨죠. 남겨놓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실은 뭐 여론조사의 크기가 아직도 보면 뭐 13%, 14% 노는 것도 있고 작은 것은 뭐 5% 안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충 보면 위에 편차가 큰 위에 부분이나 밑에 부분을 빼고 중간쯤 나오는 거 평균이 저는 대략 맞다고 보는데 경향신문에서 보니까 쭉 여태까지 했던 뭐 이 조사들을 대량 추세를 평균을 내서 보니까 한 6%대 수준이더만요. 네. 그리고 이제 채널A가 164개가 여론조사가 있었답니다. 4월 4일 이후에.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보니까 채널A가 뭐 한 8%대 후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대선이 그 오차범위 약간 밖에 한 6%에서 9%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이번에 TV 토론 1, 2, 3차 보셨잖아요. 1, 2차를 거치고 나서 그 경제하고 사회 토론이었는데 이름만 경제 사회였죠. 어쨌든 뭐 시종일관 다들 네거티브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동반 상승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정치 마지막 TV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한길 리서치라는 게 어제 8시부터 10시까지 한 거거든요. 오후에 했는데 5% 정도 차이로 나타났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가 이제 멈췄다. 막판 가면서 요 한 2, 3일 사이에 그런 게 좀 보이더만요. 예. 그런데 이 어쨌든 어제 토론을 보니까 진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너무 실망스럽고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낙제점이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사실은 2차 투표 이후, 2차 토론 이후에 그 김문수, 이준석이 올랐다라는 것도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라 뭐 호텔 경제나 커피 기본가 120원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때가 가장 그 사법부 장악 시도가 이 극에 달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이 사법부 문제만 거론을 안 하고 대선을 치렀으면 제가 봤을 때 한 15% 안팎으로 원사이드한 대선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바로 자기가 그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들어서 바짝 쫓기니까 아마 민주당도 매일 여론조사를 할 거고 그러면서 이 나빠지는 원인이 뭔가 분석을 했는데 그 원인 분석의 결과가 사법부에 대한 장악 시도니 법관 해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지난 주말부터 비법관의 뭐 대법관 임명이나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물러섰거든요. 물러서고 며칠 지났을 때
다시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의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세 사람 다 토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우열을 가리는 것조차도 무의미하고 그 토론을 보고 생각을 바꾼 사람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토론은 더 엉망이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앞서가는 입장에서 알리가 그 아웃복싱 하듯이 시간만 때우는 거죠. 그래서 말 실수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였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논리적으로 그 아주 이재명에 뭘 공격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그 뭐 이런 어떤 단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본 사람들이 김문수가 논리적인가에 대해서 좀 의심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준석은 뭐 특유의 말장난, 언변을 자랑하고 끝이 났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중요한 거는 자신은 언더독이 아니라 1위를 달리고 있으면 자신의 비전을 상대가 어떻게 공격하든 거기 말리지 말고 자신이 그 주제에 걸맞는 비전을 보여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는 뭐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될 거니까 큰 실수만 하지 말자 이런 수준으로 토론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대선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란 것은 후보들 간의 어떤 선택을 위한 어떤 치열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대선이라는 시기에서 대한민국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전 국민의 한번 어떤 측면에서 교육의 장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1위 전략이잖아요. 의대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 말 정도로 그런 것 같았으면 국민들한테 이 뭐 슬로건이 투표로서 내란 응징하자 그 부분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플러스해서 이제 대한민국 호를 어떻게 가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그 움직일 건가 하는 그 비전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전략을 국가 발전 전략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을 이 나라를 염두에 두고 TV 토론이라는 장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방어 전략으로 처음에 가져갔고 그 방어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본인도 거기에 대한 맞대응하는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역대 TV 토론 중에서 최악이었죠. 최악이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언더독이야 그냥 2판 4판으로 대선이 쉽지 않다 보니까 물고 늘어졌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적어도 경제 토론에서는 지금 경제 위기, 미국의 지금 그 관세라든지 통상에 대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또 수출이나 내수가 침체되고 지금 뭐 기업이나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합치면 6천조예요. 이 부채 위기도 지금 심각하고 한국의 성장 동력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려서 0%대 성장, 사실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경제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또 그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안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하고 풀어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1위로 가는 후보가 국민들을 대하는 일종의 예의자 자세였다고 봐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되었을 때 보다 되기 전에 나는 이렇게 말해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달까. 그래서 중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깊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상대가 공격했을 때 적당히 받아치면서 넘어가자. 애초부터 작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1위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대선 과정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그냥 오늘 토론이 있어? 토론이 있으면 그냥 오늘 적당히 가서 말 실수만 하면 또 하루 때우고 오면 되겠나. 이런 게 머릿속에 박힌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이라도 이렇게 그 지역 돌면서 표 호소하기보다는 금방 이야기했던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다양한 형태로라도 좀 남은 기간이라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대선이죠. 그래서 본인이 뭐 기자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대국민의 뭐 메시지를 호소하든지 뭐 세미나 같은 걸 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경제 문제라든지 통상 문제, 대미 문제, 그리고 또 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안보 문제, 핵무장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각 당이 이 10대 공약이라고 선거 그 홍보 책자에 간단한 자료에 넣는 것만 했지 실제 각 당의 정책 세부적 정책을 27일 날 발표했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이 솔직히 말하면 김문수가 뭘 말하고 이재명이 뭘 말하고 모르고 또 후보 간에 차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무슨 대선이냐. 그 참 대선이 정치인이 국민한테 최소한의 서비스조차도 대선 국면에서 외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선을 통해서 이 사회개혁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한 발 도약이 이루어지는 그 문제도 중요한데 대선에서 이 개혁적인 측면이라는 건 전부 사라진 이제 둘이 부동산 공약이나 뭐 사회정책 공약, 기업 공약 보면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블라인드로 해가 이게 누구 공약이냐 물으면 알기도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대선이 다 있냐. 참 진짜 이 너무 저질 대선으로 몰고 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찍을 사람 없는데 차악을 생각하면서 찍어야 된다가 아니라 찍을 사람 없으면 안 찍는 게 답이다. 저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폴리뉴스가 포함된 한국 인터넷 신문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147개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동 기사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간이 없다고. 진짜 그 말이 안 되죠. 죄송하다고 어쨌든 간에 무산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게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가능 기자 클럽에도 못 나갔다 등등.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는 암만 해도 그 언론사들이 질의응답이란 게 뭐 이렇게 순순하지는 않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말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47개였으니까 전문지도 있고 뭐 각계 그 분야에 다 걸쳐 있거든요. 좀 디테일할 수 있다고 보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무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참 저희도 유감을 표명하고 했는데 저는 뭐 그 자체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공약집도 나왔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누는 뭐 TV 토론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TV 토론 또 저는 방식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 봐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가 하면 주제를 저렇게 뭐 경제 분야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주제에 벗어난 말을 하면 카메라니 마이크를 꺼버린다든지 시간을 갖다가 전부 빼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제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통제받지 않는 토론은 개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자들이 저것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슷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 미국의 대선에 보면 토론이 자기들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의미 있는 토론을 끌어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경제 분야, 뭐 사회 분야, 정치 안보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분야를 나누더라도 실제 그 TV 토론한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분야하고 관계 없죠. 분야 관계 없이 네거티브 지금 뭐 네거티브만 그것도 있었죠. 반복적으로. 예. 저는 이 김문수 후보가 거기서 이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사울 리스크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얼만큼 효과를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똑같은 걸 했는데 죄송합니다. 똑같은 걸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후벼 파기식으로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닙니까? 역효과 나지요. 그럼 사법 리스크를 공격을 한다면 그걸 갖다가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당신이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공직자에서 이 도덕성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으면 포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그런 게 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냐 여러 더 큰 문제가 발생. 그래서 좀 뭐라 할까요?
말을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해야 될 건데 그냥 이 보는 시청자들 자기 편 시청자들한테 아이고 김문수가 화끈하게 이재명이 까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젊은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저는 이번 대선은 어쨌든 간에 원인 제공자가 국민의힘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 자기들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이게 원인 제공자고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야 돼요. 제가 후보 내지 말라고 네. 당사 앞에 우리 모임에 사람들이 가서 아, 국민의힘은 이번에 후보 내지 마라. 네. 후보 낼 자격이 없다고 집회하고 시위를 했지요. 그래서 그 경선 절차에 착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또 밀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좀 쳐다봐주고 지지도 좀 나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나라 전체 운영에서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균형은 필요하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지금 자신의 여러 가지 지금 의혹, 비리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국민 상당수에게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조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왜 저러는가 뻔한 거 사법부에 대한 대선 국면에서 누가 사법부를 공격합니까? 그 대선 국면에서 자기 정책을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건데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당선되기 전에 사법부를 갖다가 아예 좀 해체를 해놔야 당선되고 나서 편안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번 대선은요 지난번에 홍준표처럼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25%를 넘기는 상황으로 갔을 건데 전적으로 김문수가 한 40% 근처까지 가게 된 것은요. 그건 이재명의 탓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는 그 개헌과 탄핵의 한 축이라면은 이게 본질적인 거죠. 그다음 또 한 측면은 이재명 이른바 포비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그 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그 이재명 포비아라는 부분들이 어떤 이 생산적인 어떤 보수의 비전으로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압도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수는 전략부터가 출발부터가 좀 실패했고 그것이 아마 한덕수 단일화에 국민들을 또 얼만큼 눈살 찌푸리게 했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변죽만 올리고 망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 사실은 그 단일화로 뭔가 기대감도 전혀 없었다. 이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원사이드로 좀 차이는 좁혀졌지만 결국 결론은 원사이드로 다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 때문에 김문수 찍어라, 이재명이 때문에 김문수 찍어라 이런 선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가 찍을 만한 자신만의 이 가치를 내세웠어야 되죠. 근데 그 이제 김문수의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저는 김문수가 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면요 여러 가지로 잘못된 상황이라도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을 거라 봐요. 그런데 김문수가 가장 잘못한 부분은 본인은 노동운동 출신이다. 바닥 출신임을 강조했어요. 본인 재산이 10억대라고 하면서 본인이 청렴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김문수한테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뭐 아스팔트 광화문하고 어울려가지고 당도 만들고 어쩌고 한 숫골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숫골과 김문수의 서민 청렴 강직 이미지 중에서 어떤 게 사실이냐? 그러면 김문수가 숙골했던 부분은 내가 오랫동안 재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게 있다고 들고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 정책이라도 발표해라. 그래야 이재명이한테 자극을 준다. 우리가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런데요.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 정책이 아니라 김문수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든지 애 하나 나오면 1억씩 준다는 거는 부잣집 새끼들한테 1억씩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자야 애 놓지 집이 있어야 가난한 사람은 결혼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안보 문제에서도 트럼프 만나서 해결한다.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주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말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홍준표가 했던 말이나 김문수가 했던 말이나 윤석열이가 했던 말이나 어떻게 보면 보수의 특유에 나타나는 수구 기득권적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못 따라간다고. 왜냐? 이재명이가 워낙 흠이 많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거운동을 진솔하게 했으면 그리고 또 과감한 사회개혁을 외쳤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선거 이길 수도 있었죠. 근데 김문수가 하는 걸 보면 그건 이재명이 지금 있는 흠집만큼 많은 또 다른 자기 흠을 만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예, 지역별로 이제 저희들이 이 역대 선거 결과 여론조사를 잠깐 이렇게 보자면은 현재 그 TK에서는 그 이전에 20% 초반대였어요. 예. 이전에 그 TK에서는 이렇게 문재인 같은 경우는 19%, 그 다음에 그 다음 19대 문재인 대통령 될 때는 21.75, 지난번 윤석열하고 붙을 때는 22.76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재명 후보에서는 30% 목표로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초반에는 30% 가까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마 20% 중후반으로 이렇게 좀 힘이 막판에 딸리는 힘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힘에서는 TK에서 85% 목표로 하고 있대요, 이게. 근데 이제 요게 그 30%를 넘느냐가 한번 지켜볼 것이고, 저는 일단 예. 이 TK에서 이재명이 30% 못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보수의 특징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TK에서는 결집하고 있어요. 김문수가 또 영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안동 사람이지만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이 강경 보수 쪽의 결집이 이 TK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TK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25%밖에 안 될 거라고. 네. 25%도 넣으면 역대 최고 득표율이죠. 최고죠. 예. 예. 근데 어쨌든 간에 30%를 넘느냐가 하나의 관건이라 볼 수 있고, PK 지역에서는 그 전에 그 문재인 후보가 18대에 박계랑 붙을 때 38.4. 378 보통 그 다음에 노무현까지 그렇게 문재인 나왔죠. 대통령이 당선될 때 내내 탄핵 때가 그때가 37.8% 예. 나오고, 지난 윤석열과 붙을 때가 38.2% 나왔어요. 이게 PK 지역 동안에서.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40%는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PK에서. 일부 조사에서는 뭐 조금 앞선다 놓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 앞서지는 못할 거라 보지만 둘 다 40%대에서 엉킬 거라고 봐요. 둘 다. 그런데 뭐 이제 근소한 차이로 김문수가 좀 앞서고 이재명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일정하게 이준석이가 점유하고 이런 상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TK는 30%, PK는 40%를 갖다가 이재명 후보가 넘을 건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호남에서는 그 동안에 문재인 후보가 두 번에 걸쳐서 88.9%, 근데 이제 지난 탄핵 이후에는 61.99니까 70%, 62% 받았어요. 윤석열하고 붙었던 대선에서는 84.64. 그래서 이번에는 90% 투표율과 9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호남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번보다. 아, 김문수 후보가? 아니 호남에서 이재명이. 아, 지난번에 74.4보다 더. 예, 더 올라갈 이유가 뭔가 하면 처음에 한덕수하고 이낙연 부부는 그건 둘 다 호남이잖아요. 그래서 영남이민은 호남 후보다라고 나름 명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제 이낙연 후보가 뭐 때문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김문수하고 같이 서서 발표하든가, 서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임기 3년 단축하고 개헌하고 공동정부 구성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호남의 여론에 막판에 그쪽에는 좀 굉장히 판단과 동작이 영남 사람들보다 빠르더만요, 호남 분들은. 그런데 이게 죄를 좀 부린 것 같아요, 오히려 김문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막판에 이재명을 싫어하는 일정한 정서도 호남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희석시켜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호남 사람들의 감정을 좀 자극해버린 행태로 끝났다. 이래서 호남에서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80% 선을 넘을 수 있을 거다. 예, 그래 봐요. 예, 이렇게 80% 선을 넘을 것인가. 90% 넘을 것이냐. 근데 이제 목표는 지금 90% 투표율에 90% 득표율.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한번 지켜볼 만한 거고요. 근데 충청도가 재밌습니다. 지난 이재명 윤석열 그 대결 때는 45.8대 50.1이었어요. 거의 뭐 46대 50, 한 4% 정도 차이였는데 지금 이제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압도적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이제 뭐 비슷하게 나와요. 뭐 차이 나봤자 오차범위 내고 거의 다 2, 3% 차이고 저희들이 어제 조사한 거는 뭐 거의 1% 차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국의 이 지지율 격차의 표준을 갖다가 나타낸다 하잖아요. 충북. 근데 충북 봐도 딱 전국 표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충청권이 이번 같이 원사이드한 선거에서 그 이재명 쪽으로 기울지 않고 그렇다고 뭐 김문수 후보가 충청과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충청에 잘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세종시 뭐 그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쪽에 기울지 않고 이렇게 갔는가라고 보면 이 충청도가 사실은 요즘 보면 그 천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부선 뭐 그 저기 전철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충청도가 수도권으로 따라갔거든요. 생활이 거의 수도권화돼 있죠. 그리고 대기업이 충청도의 충북이나 충남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서 충청도 정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충청도에서 이렇게 논다는 것은 충청도에서 은근히 숨어 있던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 충청도 사람들이 그 이제 거기 젊은 사람들 말고 오리지널 충청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좀 고령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진영에서 충청도에 대한 선거운동을 저는 좀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충청도가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충청도에 대해서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고 뭐 대선 조기 대선 확정 전에도 사실상 뭐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앞서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충청도를 좀 소홀히 한 게 제가 봤을 때 충청도 사람들의 좀 이 오리지널 충청도 분들의 좀 자극을 해서 그래서 조금 우리 뭐 네가 뭘 하면 무조건 찍어줘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막판에 이제 투표를 하고 나면 충청도가 워낙 속을 안 드러내니까 이재명이 좀 이길 거라고 조금 이길 거라 봐요. 예, 근데 경합 중에서도 마지막에는 이재명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인데 문제는 역시 수도권이었습니다. 그 수도권에서 지난 대선을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0.73 이기는데 서울에서 한 5%, 4몇 %인데 거의 5% 가까이 이겼어요. 의외죠. 경기도에서 거꾸로 5% 치고 이랬는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상당히 균형을 맞췄거든요. 이게 이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이 그래도 수도권은 이 유리했었는데 박근혜한테 문재인 후보가 졌을 때도 3% 졌을 때도 그 서울에서 3% 이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그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이겼었는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로 보면은 상당히 그 수도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갖다가 지금 확고히 가져가고 있다. 예, 이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하고 또 인천, 경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뭐 8에서 10 정도를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13, 15 사이 정도 이기고 있다. 더 벌어지죠. 예, 더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번도 지난 총선 때도요. 이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를 빼고 나머지 의석수를 보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린 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의석수가 전체 차이하고 똑같아요. 아, 국회의원 선거요? 네,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구제니까 그거는. 네, 소선거. 근데 이번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호남이 좀 더 높아지고 뭐 경북이 그렇다 하더라도 호남 합쳐서 사실상 이 PK에서는 그래도 또 김문수가 좀 이길 거니까 호남하고 영남하고 퉁치면 될 것 같고 충청하고 강원하고 다 퉁치진다. 이게 또 뭐 크게 못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벌어지는 차이는 수도권의 차이인데 근데 지난번에는 보면 윤석열이 서울에서 이겼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도
근소하게 이겼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경기도에서는 경기 인천에서는 크게 지고 서울에서도 좀 작게 지고.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은 어쨌든 서울에서도 10% 정도 가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격차가 대선에 있을 수 없는 수준의 격차가 나버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오차 범위 밖에 패배로 갈 거다. 결국 수도권에서 승부가 나버렸다고. 그 우리가 그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이번 대선 뭐 모든 그 전국 단위 선거는 어쨌든 수도권 중도층 청년에 달려 있다. 예, 예.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을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인구가 반이 넘죠. 그죠? 그 전체적인 유권자가 51%입니다. 예. 지금 51.07. 반이 조금 넘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수도권 선거에서 이렇게 밀린다는 것은 이 아까 말한 대로 선거운동을 잘못했고 또 선거 자체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고 네, 선거에 지형이 불리했고 또 수도권에 걸맞게 진짜 김문수 같은 주거 정책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이하게 저렇게 선거운동을 해서 나는 이기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본인도 지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차이를 줄여가지고 지고 당권이라도 잡아보자 하는 게 아니면 수도권에서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 보십시오. 12월 4일 날 계엄하고 그 다음에 그 탄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본적인 입장은 그 탄핵 기각 입장, 탄핵 반대 입장에 집회를 하고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을 갖다가 제대로 준비하고 국민들한테 내놓고 승부를 할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닌 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윤석열 대통령 잡혀가는 날 1월 15일인가 그 관제에서 끌려가는 날 그날 김문수가 시장등 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이거는 좀 인간이 아니다. 아니 자기가 같은 책임론이든 아니면 최소한의 장관시켜준 백수로 10년 살던 사람을 장관시켜준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의리든 어떻게 잡혀가는 날 시장통을 돌면서 악수를 하고 있냐.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조기 대선 운동을 벌써 시작했다. 사실 탄핵 전부터 그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계엄 이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는 늦겠지. 땡 하니까 김문수 진영이 어떻게 보면 뭐 사람 벌써 다 모여 있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조직이나 자기들의 헤게모니 장악에만 열중했지. 이번에 이 선거에 어떤 자세와 태도,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이렇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머리가 나쁘거나 돌박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뭔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냐 싶어요. 하여간에 제가 이제 그동안 선거를 보면 안 되는 선거를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죽지요. 옛날에 정몽준이 진영에 가가 갈 때만 해도 괜찮더만 민주당 탈당해가 가서 점점 가라앉고 뭐 다니다 산대. 거기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깰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느낀 분위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선거는 거기에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저는 뭐 이런 소리 하면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죠. 국민의힘 이 의원들 보면은 참 힘들겠다. 그렇죠. 그죠? 그 뭐 아예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선거는 선거대로 해야 되니까 정말 명분도 없고 예를 들면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는 데서 참 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싶은데 저는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대선 결과는 오히려 좀 참혹해야 그게 보수 정치 국힘을 위해서도 도움되는 거 아니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번에 후보를 안 내고요. 그냥 이 반 이재명 연합으로 해서 밖에서 후보가 나길 받는. 우리는 그걸 도우겠다. 그리고 개헌하겠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개헌하는 대통령으로 하자. 이 제안만 하고 우리는 반성하고 참여하는 차원에서 후보 안 내겠다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대선 판도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가 후보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거 옛날에 노동운동 하던 그런 헤게모니 장악 그때 골목마다 구로동 가면 노동운동 패거들이 있어가 저끼리 또 얼마나 싸웠어요. 딱 그때 곤조를 그대로 하면서 후보를 깨차서 깨차면 뭡니까? 깨차봤자 지옥인데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후보를 안 내는 거였는데 후보 낸 순간에 다 끝났다고 보고 이번에 저는 참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가치관, 수구 기득권을 옹호하는 가치관을 이제 철회하고 그야말로 수도권에 승부처인 수도권의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가장 뭐냐? 일자리라든지 또 사교육 문제라든지 외노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과감하게 이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에 돌아서는 그런 보수로 바뀌어야 되고 또 저는 숙골들이 있는 한은 이번에 보니까 탄핵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한 보수의 숙골들요 다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50만도 안 될 거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수를 점유하고 이제 장악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수 후보나 그 사람들 전부 다 보수 유튜브들 키보드 깔아주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라는 후보까지 장악을 해버렸어요. 한덕수를 연미긴 게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숙골이 정리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그 스카이데일리인가 중국인 99 그거를 믿고 있는 그게 어떻게 보수고 그게 저는 사람인가 싶어요. 그런 걸 믿는. 아니 근데 마지막에 예. 윤상현 의원을 그 공동선대위원장인 걸 어떻게 봤어요? 그거는. 저는 참 윤상현이라는 사람도 그 참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이 대목에서 헛발질을 하는 쭉 형태를 보면 제일 먼저 한덕수한테 가가 출마하라고 해놓고 또 막판에는 또 김문수한테 붙어가 있더만은 그러다가 또 이번에 또 선대위까지 또 들어가다가 저 망신을 당하고 저러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가장 촉이 빠르고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다 싶었는데 원숭이도 이제 제대로 나무에서 떨어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선대위를 맡았다고 안 맡는다고 차라리 윤상현쯤 되면 이번에 빠져 있어야죠. 이 대선판에서 나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내 문제도 있고 하니까 빠져 있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문제 그것들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뭐 이렇게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뭐 발이 그야말로 오지랖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가 만약에 중간으로 갈라 했으면 나는 김문수가 좌클릭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에 맞섰어요. 그래서 우를 갖다가 사과하고 잘을 했더라면 선거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김문수는 이 보수 내부에서 지금 자기가 한 85%도 장악을 못했다고 봐요. 기존의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 95% 장악했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을 장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가 흔들리니까 아마 윤상현이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지금 득표율 예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 내외 이재명 후보가 저는 50% 못 넘고 48에서 50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지난번보다 표가 많이 나올 건가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47.8인가 나왔죠. 지난 대선. 네, 47.8. 네, 제가 볼 때 딱 그 수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7.8 나오면 이준석이가 얼마쯤 얻을까? 이준석이가 이번에 한 8% 9% 사이는 될 것 같아요. 8, 9% 사이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제 남은 부분이 뭐 군수 후보 조금 하고 김문수라고 이렇게 보면 지금 저쪽에서 이제 얻는 득표가 48이라고 보면 이재명이가 그러면 이준석이가 한 9라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둘이가 합치면 57이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득표율이 또 군수 후보 권영국도 끝까지 가면 1%는 될 거고 그러면 김문수가 한 41 그래서 한 48대 41, 2 정도로 배가 끊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크게 보면 50% 내외, 40% 내외, 10% 내외인데 이게서 이제 그 최고 득표율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51.5 그렇죠. 51% 받은 건데 이게 넘을 수도 있다고 제가 그 보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지금 추가 상승 동력이 좀 상실했다.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좀 이렇게 그거하고 어렵게 보이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한 압도적 새로움 이렇게 좀 다가가서 청년층 지지를 많이 받잖아요. 네,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어제 그거로서 저는 청년층의 지지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그 예측을 해보고요. 투표율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보통 반드시 투표하겠다에 마이너스 10% 정도 보면은 보이는데 어제 저희 조사에는 한 80% 정도 반드시 투표하겠다 청이 나왔어요. 그럼 70% 같으면 최근 대선에서는 아주 낮은 수치거든요. 최근 그게 많이 났죠. 투표율이 최근에 보니까 76, 7 뭐 이랬어요. 60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 될 때 그때 63%였어요. 그때는 하나만 대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보다는 높을 것이다. 저는 60% 후반대나 70% 71 정도에서 네. 68 정도에서 끊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솔직히 말하면 마지 못해서 찍어주는 투표지 이번에 뭐 흔쾌하게 그렇게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또 어느 정도 대선 결과가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다들 보기 때문에 투표율이 지난번보다는 한 6, 7%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70% 내외로 네, 이렇게 70% 봅니다. 예, 내외. 예, 저도 그래요. 봅니다.